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제 옆에는 오랜만에 이정우 센터장님 모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센터장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앞에서 1부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 좀 다뤄봤고요. 2부에서는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을 이렇게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제 책 부의 재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단기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굉장히 좀 도움될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경제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이 사이드 땅밑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힘드니까 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이제 그러니까 발치만 보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못하다가는 이 차를 운전할 때 사이드 미러를 보고 후방의 모습을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긴 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열심히 가되 좀 가끔은 이 고개를 들어서 멀리 좀 내다보고 세계 경제와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움직이는지 또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재무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 최고의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선대인의 3년 만의 신작 부의 재편이 7월 9일부터 온라인 예약 판매에 들어갑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생겨나는 새로운 기회, 이 기회를 선점하는 가장 탁월한 해법을 만나보십시오. 자, 센터장님 귀한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 다뤄봤는데 요약하자면 상반기는 예상한 것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하반기는 예상한 것보다 오히려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만 보면 야, 이건 무슨 호황기 때 자산시장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일단 먼저 주식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식시장은 우리가 코로나 충격 때문에 주가 지수가 곤두박질을 쳤죠. 예, 그렇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양지수가 3월 19일을 바닥으로 해서 올라와서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오히려 능가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서 내려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반등을 했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그 기대가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그 기대를 조금 더 넘어선 단계에서부터는 유동성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로서 갔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경우에 비춰서 보게 되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9년도서부터 미국에서 3번의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했었는데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양적 완화를 했던 그 효과를 보면 1차 양적 완화를 했을 때의 주가가 140% 정도 올라갔습니다. 2차 같은데 80%가 올라갔고 3차 적다라고 하더라도 50%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게 되면 자연적으로 굉장히 가격은 많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리고 했을 때 저희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텐데 저게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1850이니 거기서 쓰겠냐. 그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 자기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한 방에 태워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그런 형태로서 주식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이제 현재까지 맨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금리를 내리고 돈을 많이 풀고 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을 많이 풀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희석이 돼 있는
그런 그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의 유동성에 따른 한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이미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바이오, 그다음에 뭐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 그다음에 또 게임 이런 걸로 이제 해서 성장성 좋은 기업 이러면서 이제 마구 밀어붙여 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BBIG라는 BBIG7이라고 신조를 정권가에서 막 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히어로는 뭐라 그래도 테슬라 아닙니까? 그죠? 이제 주가가 거의 1,400불 정도까지 갔고, 한 1년 만에 가격이 거의 3배 넘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 두 개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모두 다가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맨 마지막에 막 땡겨서 올릴 때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주가가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한번 보면 제일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옛날에 이미 발생했던 이익을 가지고 주가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특히 이제 그 대세 하락의 거의 맨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잘 나건 못 나건 상관없이 그냥 주식을 모조리 다 처분하는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이익을 반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현재 나오는 이익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상 가능한 한 3년 후 정도까지 이익을 반영하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무슨 뭐 4년 내지 5년 후에 이익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뭐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PDR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와 기가 찼는데 예. 뭐 아시죠? Price to Dream Ratio. 예. 그러니까 보통 뭐 PBR이라는 게 Price to Book Value Ratio, 뭐 예. 또 Price Earnings Ratio. 그래서 이제 주당 가치를 하여튼 순이익이나 또는 뭐 순자산하고 비교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그렇죠. 가치 측정 지표인데 Price to Dream Ratio라 그러면 이건 꿈을 어디까지 꾸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안 비싸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사실 지표라서 사실 지표도 아니지만 그런 말을 이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좀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징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맨 마지막에 성장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를 쭉 뽑아 올릴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경우가 2000년도 같은 때였지 않습니까? IT 버블이 많이 생길 때도 그게 보면 그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과다하게 집어넣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얘기가 올라갈 때는 모든 논리들이 다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지금 시점에서 그냥 놓고 아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 한번 보죠. 세계에서 지금 그 밝혀진 것만으로도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나오는 회사가 25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근데 공시를 안 하는 회사까지 따지면 그거의 2배 정도는 되겠죠. 500개 정도 중에서 그 제일 최초의 개발자, 그 다음에 최초의 개발은 아니지만 굉장히 싸게 약을 만들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돈만 들이고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라고. 사실 돈만 쓰고 헛질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바이오 얘기하고 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로 그렇게 타당하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이자가 그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이제 그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요. 그냥 따져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쪽이 먼저 개발하면 우리는 이 돈만 들인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맞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왜 올라가냐라고 물어보면 이 화이자가 개발을 하게 되면 대량 생산을 우리나라 회사에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수주를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이제
그 너무 과다하게 이 성장이 이 반영이 되는 걸 보면 이 유동성도 좀 한계에 많이 도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또 보면 이익하고 주가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형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내년도 한 4분기 정도가 되면 2019년도 1분기 정도의 이익을 그때 정도 되면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게 2019년도 초에 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잘 안 되는 형태입니다. 또 내년까지도 어렵다. 예, 그렇죠. 그래서 대충들 보면 2020년도 중반 정도 되면 돼서 회복하면 그거는 뭐 상당히 성공적인 거고 안 되면 2023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S&P 500 기준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PR이 20배를 훨씬 더 넘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익과에 생기는 이 격차, 이 부분들은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안 쳐다보는 형태지만 유동성에 의한 부분들이 어느 시점 정도서부터는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다음 단계를 끌고 있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형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역할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저금리를 썼기 때문에 금리의 역할은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어느 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없잖아요. 내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리를 가지고 더 이상 뭐 기대를 하거나 이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이들 얘기가 그러면 다른 정책이 있어.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하고 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미 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도 그렇게 크게 역할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의 구조적인 형태로서 한번 보게 되면 이번에도 이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시가총액 1등서부터 10등 사이에 한번 보게 되면요. 딱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6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재벌 계열사고 4개가 비재벌 계열사로서 옛날에 아주 조그만 기업에서부터 커온 데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뭐.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 4개가 그게 되고요. 중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게 삼성 계열사지만 옛날에 없었던 형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중우장대한 형태가 아니니까 이걸 만약에 요 네이버 있는 쪽에다가 갖다 끼우게 되면 5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등서부터 10등 사이에서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큰 변화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현대차가 사실은 주가 총액 10위에서 빠진 것도 되게 NC소프트한테도 밀렸을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기업들의 태조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쪽이 이거를 커버해 가지고 그 빈만큼을 계속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또 발휘를 해야 되는 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를 통틀어서 주식시장 지금 거의 2200포인트 부근까지 온 상태이거든요. 경제가 크게 많이 회복이 되거나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근에서 좀 걸리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이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하락하는 부분들도 오기는 하겠지만 뭐 3월 달처럼 뭐 1400 얼마까지 내려가고 이러는 건 없고요. 일단은 일정한 폭 내에 박스권 내를 만들지 않겠느냐. 박스권 내에 조정이 올 수는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자,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웹툰 이런 게 또 글로벌하게 굉장히 먹히고 또 일본의 라인 서비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어쨌건 네이버나 이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비중이 우리도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물론 지금 이제 뭐 가치 지표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 굉장히 이제 선반영돼 있는데 이 워낙 성장하는 뭐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대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예.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실물 경제의 반영이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면 뭐 정확하게 생산 경제겠네요. 생산 경제의 반영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 예. 이것도 성립하는데 거꾸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유동성이 일으키는 자산 시장의 인플레 현상 관점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게 또 어찌 보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뭐냐면 자 경기는 오히려 나빠졌어. 그래서 예전 같으면 투자할 대상 기업이 뭐 한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50개 정도로 줄었는데 예. 오히려 돈은 더 늘어나서 예전에 100억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150억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늘어난 자금이 투자할 수 있는 데는 그 50개 기업들이다 보니까 50개 기업이 뭐 지금 실적이 좋고 또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쏠렸는데 이 유동성 장세는 그걸 뭐 상당한 수준까지는 계속 끌어올리는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앞에서 좀 설명은 하셨지만 예. 그래도 이 흐름이 어찌 보면 또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구도가 되게 되면 반복적으로 버블이 만들어지고 버블이 터지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버블이라는 것이 결국 보면 자기의 실력 이상으로서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의 성장성, 이게 좋다라고 우리가 따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후에 생기는 그 부분까지를 지금 전부 다 반영을 해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보게 되면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가 커지게 되면 그때 한번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원상태로 오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성장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이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버블과 버블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형태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제가 보고 있는 시각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자, 그래도 전 세계를 놓고 보자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양호해. 예. 또 어쨌거나 주요 교육 대상국 중에 이제 가장 큰 교육 대상국인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것 하나. 그리고 뭐 어쨌거나 방역 잘했고 했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결국 글로벌 투자 자금도 어딘가로는 가야 되는데 한국이 그나마 좀 경제가 선방하고 있으니 한국 쪽으로 올 가능성, 또 개인 투자자들도 뭐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하여튼 유동성을, 그러니까 예탁금을 이렇게 막 걸어두고 투자하려는 그런 투자하고 있는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미국, 유럽 이런 쪽은 경기가 악화되면서 다시 조금 가라앉아도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 더 견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너무 국수적으로서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통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에 3월달 이때에서부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주식을 내다 팔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디에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느냐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제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뭐라 그래도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이런 쪽으로서 가기 때문에 그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큰 시장서부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한국에도 돈이 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쪽이 안 좋아져서 시장이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돈을 빼는 형태가 되면 그 돈을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돈이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뭐 MMF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전체적인 부의 이동의 형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대적으로 경제가 괜찮으니까 우리나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기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센터장님 주식시장 전망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참 유동성 장세라는 건 뭐 저도 사실 그 주식 투자를 꽤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곤혹스러운 장세예요. 이게 뭐 흔히 말해서 이게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가라앉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실적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면 뭐 또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나름 가치 평가를 해서 또 적절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유동성 장세란 건 돈이 어디로 이렇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참 예측하기 힘들고 또 주가가 예를 들어 성장하는 종목이 오를 것 같아도 또 섣불리 참 들어가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계속 봐온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시장이 뭐냐면 유동성 시장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오늘까지 잘 오르다가 갑자기 내일서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구분을 하기가 어렵고 이게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싫어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유동성 장세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목표로 했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이제 한 4만 5천 원인데 내가 한 5만 3천 원 보겠다. 그럼 5만 3천 원 왔어요. 그럼 거기서 팔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거기에 오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서 한 5만 7천 원까지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변해버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번 변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또 변해버리기 때문에 5만 7천 원에서부터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일거에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유동성 장세나 이럴 때는 자기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 그거를 지키는 것이 나중에 모든 거를 다 따져봤더니 그게 가장 정답이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뭐 저도 곁들여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장세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치 평가에 적절한 가치 평가에 근거해서 이제 투자하기도 어렵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 상황 예측이 어려울 때 이제 하는 방법은 결국은 어떤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비해서 쌀 때 결국 기본은 좋은 종목을 쌀 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유동성 장세 때문에 꽤 괜찮다 싶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꽤 있고요. 사실은 지금 오히려 전반적으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진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좋아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실력을 발휘할 종목들인데 이 지금 경기 영향을 받아서 되게 주가가 부진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길목을 지키는 관점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이 여전히 좀 강한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만 보면 좀 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상당히 살아있는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좀 현금 여력 자체를 상당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좀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종목을 싸게 담은 좋은 종목들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사실은 안전한 그러면서도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또 혹시나 어쨌거나 유동성 장세가 혹시라도 또 좀 더 길어질 때 수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센터장님 모시고 두 번째로 주식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3부에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